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한 세 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농막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농막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는데 반발이 심했죠. 그래서 중단했다고 그래요.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함축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첫 번째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나이 때 되면은 이제 은퇴할 때 되면은 시골에 좀 땅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은퇴해서 내려가서 거기다 전원주택 짓고 그다음에 농사를 지면서 살겠다. 자, 그런 로망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지역의 어떤 시골에 땅을 사는 거예요. 도시의 사람들이. 도시의 사람들이라는 거는 이제 서울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대전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대전에 사는 사람이 인근 시골에 땅을 살 수 있잖아요. 저기 뭐 공주나 논산 뭐 그런 지역에. 그다음에 뭐 광주에 사시는 분이 또 인근에 살 수도 있고, 대구에 사시는 분이 인근에 땅을 사서 추후에 은퇴 후에 가서 농사를 짓겠다고 계획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대부분이 이 토지를 사서 이제 농사를 짓겠다고 이제 은퇴를 몇 년 앞두고 계속 가세요. 이제 농사를 지러 가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농사라는 것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도 줘야 되고, 씨앗도 뿌려야 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예초 작업도 해야 되는 건데, 매주 주말을 반납하고 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대부분이 산 사람들이 사실은 시골에 토지를 사놓고 그냥 방치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나마 이제 좀 부지런하신 분들이 토지를 사서 뭐 자주 이제 가서 땅을 가꾸고 채소를 키우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은 로망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앞으로 몇 년 뒤에 그 시골에 내려가서 살 계획으로 거기다가 땅을 사서 거기다 농막을 짓고 주말마다 가서 농사를 짓겠다.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그거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거의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매주 차 막히는데 그거 어떻게 가냐고. 그죠? 그리고 결혼식장도 가야 되고, 그죠? 집안 행사도 가야 되고, 그죠? 가족들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로망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저도 이런 로망을 가졌어요. 갖고, 세종에 내려와서 저도 세종에서 공주에 있는 땅, 뭐 인근 시골 외곽에 있는 땅을 숱하게 보러 다녔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이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뭐, 좀 그런 면에서는 좀 게으른 편이고 그래서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안 되겠어. 그리고 뭐 제가 사는 아파트 자체가 금강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전원 도시의 전원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 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한 10분 거리 그죠? 10분 거리는 가끔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토지를 사서 거기다가 농막을 짓고 거기서 닭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이제 애완용 개죠. 무슨 사육용 개가 아니라 그리고 또 뭐 채소도 키우고 그런 로망까지 가졌어요. 사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 그죠? 요즘은 아파트 안에서도 채소를 키우라고 이 뭐죠? 이 뭐라고 그래? 주말 농장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파트 내에서도 요즘은 그렇게 또 해요. 그렇게 하는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우리 아파트도 그걸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게 현실적인 아니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내 집 옆에서 땅을 산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여긴 도시니까. 그죠? 그것도 또 쉽지 않더라고. 너무 비싸니까. 자, 이제 그렇지만 현실적인 거는 내 집 부근에서 어떤 땅을 빌려서라도 그죠? 어떤 노는 땅을 빌려서라도 그 안에서 농사를 짓고 자신의 취미생활을 하는 게 좋다. 굳이 농막까지 사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게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토지를 사서 거기다가
농막을 불법 증축하더라는 거예요. 이 농막을 규정 사이즈로만 짓고 운영을 하면 문제가 아닌데 편법으로 불법 증축을 해서 거의 별장처럼 만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 이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농막에서는 잠을 못 잔다라는 내용이 들어갔던 거예요. 개정안에 입법 예고에. 그랬더니 엄청난 반발이 온 거야. 그렇잖아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농막 안에서 그날 농사를 짓고 잠도 잘 수는 있는 거죠. 그죠?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만약에 잠을 못 잔다고 하면 거기서 잠자는 거를 공무원이 가서 감시하겠어요? 그죠? 그것 가지고 영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발이 심했던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토지를 사고 거기다 불법 증축물을 지어놓고 그런 게 투기로 이용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투기로. 실제로 많은 그 기획부동산들이 그 토지를 사가지고 집을 지을 수 없는 땅들이 있거든요. 그런 땅들은 싸잖아. 그죠? 그걸 이제 쪼개는 거예요. 바둑판처럼. 쪼개가지고, 그걸 예를 들어 30평, 50평 이렇게 쪼개가지고, 거기다가 농막을 져서 당신들 주말 농장하라. 그렇게 또 팔더라고. 실제로. 자,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정부가 나선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게 법을 위반해서 집과 같은 집의 수준을 넘었더라고. 별장 수준이 되는 그 농막을 짓다 보면 이게 법의 어떤 테두리를 벗어나는 거잖아. 그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게 집과 같이 또는 별장과 같이 되면 거기서 오배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오배수, 실제로 그게 오배수가 문제가 되더라는 거야. 그죠? 집이라는 걸 제대로 져서 건축법대로 지면은 배수관도 넣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넣고, 정화조도 넣고, 정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불법 증축물을 져놓고서, 오배수는 그냥 마구 버리고, 그죠? 정화조도 마구 버리고, 그렇게 되면 주변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 국토는 말 그대로 오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나섰던 거예요, 이거는. 그런 점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실제로 많은 투기꾼들이 또 그런 걸 또 이용을 했고 그렇게 해서 팔아먹었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면이 또 있어요. 자, 농막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저희 아버지도 보니까 농막을 짓고 이제 농사를 지셨는데, 그러니까 창고처럼 짓더라고요. 여기 이제 농자재를 보관하거나 또는 수확 농산물을 간이 처리하거나, 그죠? 아니면 농작업 중 휴식을 취하거나 간이 침대를 놓고 이제 주무시는 거죠. 그래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짓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는 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예? 이거는 집이 아니니까. 말 그대로 농막이에요, 농막. 천막이 아니라 농막이에요. 자, 이런 것을 이제 불법으로 막 증축을 했던 거야. 그래서 농지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개정안에 무슨 얘기가 들어갔냐면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농막으로 전입 신고도 했나 봐요. 이것도 이제 그 쉽게 말해서 투기로 이용할 수 있잖아. 그죠? 거주지를 옮겨놓고 7년 자경 농지, 그죠? 그렇게만 양도세 면제잖아. 자, 그래서 개정안에 농막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집,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시설 활용 등은 하지 말아라. 안 된다. 그리고 내부 휴식 공간에 바닥 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로 판단하겠다. 자, 이런 내용들이 개정안에 들어간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엔 이런 내용은 다 문제가 없어요. 이런 내용 문제인데 자지 말아라.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자지 말아라.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하고 뭔가 이게 부딪히는 면이 있어.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앞으로 5년,
제가 보면 빠르면 5년, 늦어도 2030년, 한 7년 뒤에는 본격적으로 다가오거든요. 이 지방소멸 문제라고, 그죠? 지방소멸. 이 지방소멸의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옛날에는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지방소멸이라는 건 뭐 예를 들어 뭐 조그만 시 단위, 뭐 면 단위, 군 단위 그런 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데는 그냥 예전부터 소멸이야. 예전부터 소멸이야. 예를 들어서 대전이 있는데 대전 인근에 있는 뭐 도시들 있잖아. 그 도시들 뭐 서천, 뭐 보령 그런 데는 어차피 소멸되고 있었어. 그런 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지방 소멸하면 광역시가 문제야. 광역시는 인구가 늘어났었거든. 근데 이 광역시의 인구가 광역시의 젊은 애들이 서울로 다 올라온다는 거야. 실제로 그렇잖아요. 자, 이게 뒤에서 하는 얘기와 좀 일맥상통한 게 있는데 요즘의 젊은이들은 일단은 뒤에서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요즘의 젊은이들은 굉장히 20대, 30대들은 뭐랄까요? 이 목표 지향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그 젊은 애들 그 유튜브라든지 젊은 애들 생활 방식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목표 지향적이야. 쉽게 말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목표가 안 나오고 자기가 생각했던 레벨만큼 이 워라밸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받는 급여에 비해서 워라밸이 세다 그러면 가차없이 나가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수준이 안 나온다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지면 그냥 바꿔버리는 거야. 판을 바꿔버리는 거야. 자, 그건 뒤에서 설명할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목표 지향적이 되다 보니까 지방을 떠나 서울로 오더라고. 수도권으로. 보다 좋은 직장, 보다 넓은 도시로 오는 거야. 그래 이게 광역시의 어떤 소멸로 가고 있다라는 거야. 이 광역시만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럼 면 단위, 읍 단위는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런데 이런 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바로 이 농막에 대한 규제가 이런 정책과 좀 뭐랄까 충돌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야. 지금 이 농지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실제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농지를 살 수가 없어. 내가 이제 내려가서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 당연히 살 수가 있죠. 근데 농사를 짓지 않는데 어떻게 사냐고 못 사게끔 만들어 놨다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지방 소멸되고 인구는 감소되고 그리고 다 올라가고 그 지방에 있는 농지를 누가 사겠냐고. 그리고 어르신들 지금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은 이제 다 은퇴할 나이잖아. 근데 그걸 자식들한테 주려고 하니까 돈도 안 되고 자식들이 그걸 받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자식들은 팔아서 현금으로 달라 그렇겠지. 그걸 나눠줘야 되니까 자식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농지가 팔리지가 않아. 그리고 오르지도 않아. 여러분들 앞으로는 2030년 시점으로 해서 여러분들 지방에 있는 농지는 죄송한 얘기지만 살 생각을 하지도 마. 살 생각을 하지도 말라니까. 그 올라갈 일이 없어. 그걸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그거 살 사람도 없고 농사 지러 갈 사람도 없고 지방은 소멸되는데 이 지방에 있는 땅은 그냥 옛날처럼 그냥 오지의 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일이 없어. 자, 그런 상황에서 농지도 못 팔아먹는데 농민의 입장에서는 팔아서 어떤 재산을 또 분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농막 규제를 나오니까 농민들이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정부가 깜짝 놀란 거야. 정부가 아이고 이거 야 잠도 못 자. 그나마 이제 잠도 자고 뭐 그래야 도시 사람들이 농촌의 전원 생활을 좀 그리워하고 뭐 그런 맛으로 이렇게 시골에 내려오고 그러는데 그런 그 어떤 그 조건까지 그런 그 재미까지 다 싹둑 잘라버리게 법을 만드니까 깜짝 놀란 거야. 자, 그래서 갑자기 입법 예고를 중단한 거예요. 자, 그런 취지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복잡한 사회로 가고 있어요. 지금 복잡한 문제들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농막을 규제 이대로 방치하면
방치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거기다가 들어가서 생활하고 자고 먹고 자고 하면 그 주변은 다 오염이 되잖아. 자, 그러니까 정부가 현명한 안을 만들 거예요. 현명한 개정안을 만들어서 예, 입법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거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지방 소멸의 근본적인 문제는 젊은 아이들이 다 서울로 간다는 거야. 수도권으로 간다는 거야. 자, 수도권으로 가는데 이 친구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요즘에 젊은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뭐 옛날에도 그런 친구들은 있는데 요즘은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면은 이제 젊은이들이 생각들을 막 표출을 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나는 서강대를 다니는데 도저히 뭐 군대 가고 뭐 한 2학년 다니는데도 도저히 자존감이 상해서 못 다니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 서강대도 좋은 학교잖아요. 뭐 상위급 학교인데 서울대를 가야 되겠다는 거야. 서울대를. 그런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다니는데 대기업도 다니다 보니까 뭐 위에 상사한테 까이고 그다음에 뭐 너무 워라밸이 세다. 그러면 또 자존감이 상해서 그만둔다는 거야. 그 우리 때 그 상상도 못한 일이야. 대기업 다니면 그건 뭐 평생 직장으로 다녀야지 잘릴 때까지. 근데 요즘 애들은 짤 없어 그냥 나오더라는 거야. 자, 세 번째로 제가 또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요즘 의대 몰빵이잖아. 이건 요즘은 의대 아니면 대학도 아니야. 어? 서울대도 대학도 아니야 이제. 응? 의대 아니면 서울대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서울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교양 과목이 수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교 1, 2학년 애들이 교양 과목으로 수학을 듣는데 왜? 재수해서 의대 가려고 서울대 있는 애들이 서울대 자연계 애들이 야 이건 뭐 이거 대한민국이 이거 잘못돼도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 목표 지향적인 무조건 그냥 최고로 올라가려는 목표 있잖아. 최고 그죠? 직업의 최상의 단계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의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지방대에 입학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지방대 의대에 입학하는 게 쉽지 않잖아. 그거 얼마나 세겠냐고. 그 지방대 의대에 입학하는 아이들도 거의 다가 또 재수를 한다는 거야. 서울에 있는 의대 가려고.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상담을 했더라고. 어떤 일타 강사한테. 근데 그 상담하는 친구가 뭐 오순과 육수를 해서 지방 의대를 갔다는 거야. 뭐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잘 갔더라고요. 뭐 학교 다닐 때 등급이 4등급이었는데 뭐 재수, 3수, 4수, 5수, 6수 해가지고 지방대 의대를 갔으면 다니면 되잖아. 그러고 나서 군대를 갔다는 거야. 일부러 군대 갔대. 일반 병으로. 또 재수하려고. 서울에 있는 의대 가려고.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아니 지방대 의대 나와서 지방에다가 개원하면 되잖아. 그리고 우리가 뭐 이비인후과 갈 때 뭐 병원 갈 때 저 사람 어디 대학 나왔나 그러고 가진 않잖아요. 저 사람 서울대 나왔다고 그 병원 가지 않잖아.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의사 후보생들은 그 쓸데없는 거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야. 의대 들어가서 최고의 명의가 될 생각을 안 하고 왜 자신의 1년, 2년을 또 허비하면서 또 서울에 있는 의대를 가냐고. 여러분, 우리 세종에도 서울 의대 나오신 분들이 개원했는데, 뭐 서울대 의대 나왔다 거기 가지 않잖아요. 그죠? 병 잘 고치고, 친절하고, 그죠? 깨끗한 병원 가지.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완전히 그냥 그 정량화된 목표만 생각하는 것 같아. 대학은 서울대. 그죠? 직장은 뭐 대기업, 그리고 워라밸은 낮은데, 그죠? 그리고 뭐 지방대 의대는 무조건 재수, 그죠? 이렇게 가더라고. 이거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타 강사 정승재 이 강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 저출산은 허세 인스타 때문이라는 거. 허세 인스타. 이 인스타를 보고 사람들이 이 목표치를 높게 갖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내 삶도 꾸질꾸질한데 내가 애까지 낳아가지고 내가 꾸질꾸질하게 살 필요가 있겠냐. 그리고 나의 부끄러운 거, 나의 어떤 부족한 것을 아이한테 물려주기 싫다라는 거야. 어? 그래서 저출산으로 간다라는 거야. 어? 자, 이거 참 제가 보고 이해도 가요, 사실. 이해도 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야. 뭐 중위급 대학을 다니다가 재수, 삼수해서 서울대 가는 거 저는 찬성을 해요. 그러나 그게 실질적인 목표하고 연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실질적인 거. 아니, 타이틀만 서울대면 뭐냐고. 타이틀만 연고대면 뭐냐고. 요즘은 뭐 서울대, 연고대도 별로 의미가 없어졌더라고. 무조건 의대야. 아니, 대한민국 전부가, 전 그 수험생이 의대를 목표로 하면, 뭐, 대한민국이 이거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대한민국이 최고로 많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반도체야. 그러니까 오직하면 반도체 학과까지 만들어 놓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하냐고. 근데 그런 데는 인재는 안 오고, 참 답답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건 좀 꼰대 같은 소리인데, 꼭 의사가 된다고 돈을 잘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해. 자, 어쨌든, 이렇게 목표 지향적으로 가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의대 몰빵. 그런 게 결국은 지역적으로 보면은 서울 수도권 몰빵으로 가고 있는 거야. 젊은이들이 목표가 높고 그리고 꾸질꾸질하게 살기 싫으니까 지방에 좋은 직장도 없고 서울 수도권으로 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정부가 이러한 그 정책에 이러한 흐름에 정책이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야. 젊은이들은 서울 수도권으로 다 몰려오는데 그러면 거기에 밖에 주거를 마련해 줘야지. 그죠? 주거를 마련해 줘야 걔들이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서울 수도권의 집값은 중산층이 살 수 없는 가격으로 가고 있잖아. 그죠? 거기다가 이 얘기도 해야 돼. 요번에 이제 정부가 DSR 규제를 완화해서 그 전세자금 대출 보증금 반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야. 이거 얘기 들어서 갭 투자들 때문에 집값이 급등하고 현재 버블을 만들어줬는데 왜 DSR까지 규제까지 완화해 가면서 보증금 반환을 지원하느냐고. 왜 투기꾼들을 지원해 주냐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질 않지. 보증금 반환해주고, 야, 정부가 이자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계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시간 있으면 집값이 올라갈 거 아니야. 이게 뭐냐고. 왜 이런 대책을 만드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이거 지금 욕먹고 있어요. 정부의 이 대책 때문에. 지금 정부가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집값이 떨어지게끔 놔둬서 버블이 거쳐가지고 집값이 어떤 주거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데 연착륙을 시킨다고 집값을 연착륙을 시킨다고 전면 규제 완화해주고 둔촌주공 펌프질하고 자 그런 바람에 집값이 지금 어떻게 됐냐고. 분양가는 그 작년보다 더 폭등했고 제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작년보다 철근값이 떨어졌어. 톤당. 응? 작년보다 철근값이 떨어졌다니까. 그리고 시멘트 가격은 동결이야. 거의 올해 또 올리겠다고 하지만 지금 작년보다는 떨어진 거야. 인건비 좀 올라갔겠지만 분양가가 올해 그렇게 올라갈 요인이 없다고. 그런데도 분양가는 폭등하는 게 뭐겠어요. 정부가 전면 규제 완화하니까 또 뭐 프리미엄이 붙겠지. 그리고 신문에서 기자들은 계속해서 분양가 올라간다 펌프질하고 자 그러니까 분양가를 올려도 지금 다 완판이 되는 거야. 다 속고 있는 거지 사실은. 속고 있는 거야. 그런데다가 정부가 연착륙 시킨다고 규제 완화하고 또 갭 투자들 살려주겠다고 DSR 규제 완화까지 하고 이거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이건 불가침 영역을 또 건드렸다고. 이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시대는 시대의 흐름은 젊은이들이 다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가는데
그들을 위한 주거 정책을 일단 마련해 줘야 되는데, 아니 직장은 거기 있으면 걔들 주거 정책을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예? 맨날 월세 살고 거기서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물러가도 후진되는 취업을 않는 거야. 예? 자, 요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이거 보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표한 원가 공개 자료에 따르면 철근 가격은 전체 공사비의 10%. 여러분 아파트 분양 가격의 비율을 잘 보세요. 이걸 알아둬야 여러분들이 아파트 분양가에 이 거품이 있냐 없냐 알 수 있는 거야. 원가를 아파트 분양가의 10%는 철근 가격이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철근으로 골격을 세우는 거잖아. 그죠? 거기다가 시멘트를 뒤엎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 게 아파트잖아.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가 반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건축 자재비의 30%라는 거야. 그거 엄청나죠? 자, 여기 이제 시멘트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일반 관리비가 들어가고, 또 이익이 들어가는 거야. 자,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10%를 차지하고 철근 가격 전체 공사비에 건축 자재비의 30%를 차지하는 철근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야.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철근 가격 기준은 톤당 97만 9천 원, 작년 6월에 109만 7천 원보다 떨어졌다라는 거야. 12만 원이나 떨어졌어. 근데 반면에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은 작년 4월에 3.3제곱미터 한 평당 1,458만 원에서 1,598만 원으로 오히려 올랐다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요즘 물가는 떨어지고 있잖아. 그죠? 원유 가격도 떨어졌잖아. 그죠? 근데 분양 가격은 왜 올리냐고. 이게 다 규제 완화 해줘서 청약 경쟁률 높으니까 계속 올리는 거야. 여러분들 앞으로 서울에서 분양하는 것도 청약 경쟁률 계속 올라가잖아요. 분양가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분양 받으려면 11억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11억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3% 안에 들어야 된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서울은 중산층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야. 서울의 중산층이 못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범죄 도시가 되는 거야.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처럼 되는 거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